이번 시간은 회계의 흐름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회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의 흐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부기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회계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장부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시면은 부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부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얘가 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keep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book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회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장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옛날 옛적에는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할 때, 상업 활동을 할 때 그 거래에 대한 기록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들이 전부 다 묶어 놓으면 책처럼 책이 되고, 그리고 이 책들이 모여서 이만큼 막 쌓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장부를 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eep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죠? 지키다, 유지하다, 이런 뜻이죠. 뭐냐 하면 이 책을, 장부를 유지하는 행위가, 그리고 관리하는 행위가,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말 그대로 회계 처리를 한 그런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행위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도 보시면은요, 장부 기입이라는 그런 어원에서 나왔다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나온 용어고, 그리고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그 사실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장부에 기입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하고 그걸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회계라는 거는 뭐냐 하면 넓은 개념으로 회사의 경영 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북이라는 건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정보인데, 그런데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떻고 경영 성과가 어떻고,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면 밖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전달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회계라는 이 범위 안에 부기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 보면 혹시나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신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전산회계 2급, 1급, 전산세무 2급 이런 시험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들에서 강조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부기예요. 말 그대로 거래를 얼마나 잘 기록을 하고 신고를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물론 저도 지금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자격증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회계의 범위에서 이 부기에 대해서 부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론적인 체계를 더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그 과정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이 회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배워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랑 이제 객관식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전체적으로 대학 공부를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항상 내가 이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은 내가 하고 있는 회계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 외부에 있는 채권자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회계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그런 식으로 넓게 이렇게 생각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기와 회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부기의 종류에서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복식 부기예요. 자, 단식 부기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수입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지출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남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단식 부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렸을 때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용돈 기입장 내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사용하시는 가계부, 이런 단순한 장부들이 뭐냐 하면 단식 부기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식북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더블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엔트리는 그 입력하는 항목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입력하는 곳이 여기는 싱글 엔트리인데 하나인데 여기는 두 군데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자, 어떤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남는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수입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돈이 들어왔어요. 현금이 들어오겠죠. 현금이 들어오는데 그럼 현금이라는 수입이 생겼는데 이게 현금이 들어왔다 요것만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들어왔는지를 같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들어온 것이냐? 그래서 항상 기록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자, 이게 복식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복식북이인데 요거 하나 기억을 하고 갈게요. 복식북이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는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복식북이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원인과 결과를 기록을 하죠. 그리고 이 기록들을 계속 관리를 해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자기 검증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항상 이 복식북이 시스템하에서는 차변과 대변, 그러니까 왼쪽 항목과 오른쪽 항목들의 금액의 합계는 일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리 덕분에 뭘 할 수가 있냐 하면은 오류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복식북이라는 거는 두 군데에다가 기록을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인데 그런데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온 현금은 10억인데 내가 돈이 들어올 만한 일에 해당하는 거는 9억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1억은 어디 간 거야? 이거 찾아봐. 뭐지? 이 원인을 또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식북이라는 것은 자, 회사의 경영 활동으로 인한 어떤 재산의 변화, 구체적으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과 수익 비용의 발생 내역을 자, 원인, 결과에 따라 각각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이제 생소한 얘기가 나와요. 차변 대변이라는 말 나오죠. 자, 여러분들 그 경영이나 회계 쪽에 대학을 나오거나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내가 회계랑 담을 쌓고 살더라도 이 표현은 알아요. 차변이랑 대변이라는 말은 이 얘기는 꼭 합니다.
뭔지는 몰라도 이 얘기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자, 차변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회계에서 왼쪽에 있는, 자, 입력하는 곳이 두 군데라고 했어요. 왼쪽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차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대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변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왼쪽이다 보시면 되고요. 대변이라고 얘기하면은 오른쪽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얘를 데빗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얘를 크레딧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요 순서가 하나 나오는데 반드시 하나 기억하고 갈게요. 위치를 잘 기억하세요. 위치.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상태표라는 거를 구성하는 항목들은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자산이라는 거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되냐 하면은 왼쪽에 있어야 돼요. 우리 회계에서 왼쪽에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했죠? 차변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대변, 대변 항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뭐냐 하면 부채랑 자본이 있어요. 얘네들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 오른쪽, 즉 대변 쪽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요 위치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오늘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고, 요 위치 하나 잘 기억하고 가도 정말 선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자, 차변, 대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설명할 때 맨날 이런 얘기하죠. 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은 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얘를 이렇게 풀어서 쓰잖아요. 그러면 수익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대변으로 가요. 수익은 어디로 가냐 면 대변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라는 거 있죠. 비용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차변으로 갑니다. 자, 얘는 왜 이렇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건데, 자, 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에요. 자, 얘는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실적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활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자, 12월 31일에 재무 상태 한번 잘라 보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에 재무 상태 한번 잘라 볼게요. 자, 그러면 1월 1일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시면은 예를 들어 자, 자산이 100억이고 그 다음에 부채가 50억이고 자본이 50억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가정을 해보는데 예를 들어 수익이 또 100억이 발생하고 비용이 80억이고 그리고 이익이 20억이 남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세요. 지금 총 회사 자산이 얼마다? 100억이죠. 그런데 자본 어때요? 50억이었죠.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요 20억 있죠. 요 20억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회사 내부에 그대로 남는다고 하면 뭘 증가시킨다? 자본을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래 자본이 50억이 있었는데 플러스 뭐다? 이익잉여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자본이 20억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합계 내면 얼마예요? 70억이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변했으니까 50억. 그런데 차변에 있는 합계랑 대변에 있는 합계는 같아야 된대요. 그쵸?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120억이죠. 뭐가? 자산이 120억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이 120억이에요. 과거에 얼마였어요? 바로 올해 시작할 땐 어땠어요? 자산 규모가 100억이었죠. 그런데 회사가 20억을 벌어들이고 그 다음에
20억을 회사 내부에 남겼는데 근데 어디를 증가시켰다? 자본 항목을 증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전체적으로 자산 규모 120억짜리 회사가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얘기를 왜 했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개가 되게 헷갈려요. 예, 나중에 해보세요. 예, 그런데 이거 하나만 명확하게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자, 회사가 돈을 벌어요. 자, 수익이죠. 돈을 벌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뭘 증가시켜요? 얘가 증가하게 되면은 뭐가 증가하죠? 이익이 증가하게 되죠. 자,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은 뭐가 증가합니까? 이익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자본을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쵸? 그런데 자본의 위치가 어디예요? 대변이죠. 그러면 얘네의 길을 한번 볼게요. 얘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수익은 얘는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같은 위치로. 같은 같은 쪽, 같은 방향에 있는 것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같은 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은 대변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비용이 있어요. 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뭐가 감소하게 되죠? 이익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이익이 감소하면은 뭐가 감소하게 돼요? 자본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아까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본이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이번엔 반대예요. 자본이 감소해요. 어? 그러면 감소한다라는 말은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익이 감소하게 되고 이익의 감소는 자본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할 때 비용은 어느 쪽에 차변, 즉 왼쪽에 자본 증가의 반대쪽에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는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렸으니까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더하기 자본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손익계산서 중요하다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수익과 비용의 위치예요. 수익의 위치는 어디다? 대변. 수익의 위치는 오른쪽이다라고 했어요. 자, 비용의 위치는 어디다? 차변. 왼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 왜 그렇냐고 누가 물어보면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증가시키고 자본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수익은 대변이다. 자,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을 감소시키게 되고 이익의 감소는 자본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뭐다? 자본의 감소다. 자본의 반대쪽에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더라.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식부기의 원리인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차변, 그 다음에 대변 이렇게 있죠. 자, 차변, 대변 이렇게 있죠. 자, 자산, 부채, 자본의 원래 위치를 알아두라고 했어요. 자,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채랑 자본은 위치가 어디였어요? 부채랑 자본은 위치가 대변이었죠. 얘네는 증가하게 되면 대변이 증가하게 되고요. 감소하면 차변에다가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비용 얘기가 나와요.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뭘 감소시킨다? 이익 감소시키죠. 궁극적으로 뭘 감소시킨다? 자본을 감소를 시켜요. 그러기 때문에 비용의 증가는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자본은 원래 어디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오른쪽 대변에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얘네의 반대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은 뭐 한다? 차변에 기록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비용이 감소한다 내지는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자본이 증가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대변에다가 자 자본이랑 똑같은 위치에다가 똑같은 방향에다가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간단한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재산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에서 현금을 1억 원을 차입을 했어요. 자, 차입이라는 말은 돈을 빌려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재산 변화의 결과로 자, 은행에서 돈 빌려왔어요. 나한테 뭐 생겨요? 내 통장에 현금이 1억이 딱 하고 찍히겠죠. 그쵸? 그런데 통장에 1억 들어왔다고 좋아하고 있으면 되나요? 자, 이 1억은 온전히 내 돈이 아니라 뭐다? 언젠가는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거예요. 우리 빚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부채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거래의 결과로 자산, 내 통장에 현금이 1억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뭐냐 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억만큼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결과고 얘가 원인이 되겠죠. 정리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재산 변화의 결과로 자산이 1억 증가했고 원인은 뭐다? 부채가 1억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걸 회계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 왼쪽에 차변에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은 자산,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1억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대변에 뭐가 증가하냐 하면은 자, 부채, 즉 차입금이 1억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차대에 이렇게 글씨 쓰기 조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써주고 중간에 차변이랑 대변이에요 라고 나눠주는 요 표식을 같이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회계를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갈게요. 그러면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건 뭐냐 하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어떤 사이클입니다. 자, 거래 발생에서부터 재무제표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일정한 회계 기간 중에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분석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 분계장이라는 곳에 기입을 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 이런 회계 처리예요. 자, 여러분 용어를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분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분계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게 지금 화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얘가 뭐냐 하면은 그 장부에다가 기입하는 거를 의미를 해요. 분계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회계 처리한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을 섞어서 쓰더라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계하는 곳이에요. 여기 뭐다? 회계 처리하는 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래를 기록하는 단계는 이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분계장에다가 분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총계정원장이라는 그냥 종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아까 전에 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차입금이 있고 뭐 등등 다른 종류의 계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 계정 하나하나마다 책이 한 권씩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책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 하면 현금이라는 책에는 현금에 관한 내용들만 적혀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다 나와 있겠죠. 자, 차입금이라는 책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은 차입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증감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매출이라는 책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자, 이 회사가 어디에다가 얼마를 매출했는지,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매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계정 하나하나가 다 책 한 권 한 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책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총 계정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자, 분개했죠? 회계 처리했죠? 그리고 회계 처리를 한 내용을 계정별로 다 정리를 했죠? 그 정리를 하고 나면은 그 계정에 잔액들이 있어요. 자, 잔액들이 있는데 그 잔액들을 어떻게 하냐면 한 군데다 다 모으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시산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를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어, 미리 한번 이 대차를 검증을 해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산표라는 걸 만들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자, 지금 시산표에서 모든 계정들을 다 정리해서 그 금액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산표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은요, 이 금액들 다 가지고 온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계정에 대한 마감 분계라는 걸 하게 됩니다. 결산 분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회계 공부하면서 어설프게 공부하면 한 번에 고비가 와요. 자,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내가 받아야 할 거, 줘야 할 거,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의 성과,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의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자, 그 단계가 뭐냐 하면 결산 분계를 하는 그 단계인데, 이 시산표에다가 뭘 반영을 한다? 이 결산 분계한 내용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정산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정을 다 마감을 하게 되고요. 계정을 마감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상에 있는 어, 재무상태표상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자, 얘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구계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구계정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요거랑 대비되는 거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손익계산서상에 있는 계정들은요, 자, 수익이고 그 다음에 얘가 비용이죠. 얘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임시계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손익계산서상의 계정들은 뭐냐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유효해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것과 그 다음에 지출된 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왜 계산을 해요? 뭘 얻기 위해서? 이익이라는 이 성과 지표를 얻기 위해서 이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이익이 계산되잖아요. 그럼 얘 어디로 간다 했죠? 자, 자본을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쵸? 요렇게 한 다음에 수익과 비용 계정은 나중에 어떤 작업을 해주냐 하면은 다음 해에도 회계 장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영원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해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걸 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가 알아서 이거를 작업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제 생활에서 볼 일은 없을 텐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지금 요 기간 동안에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된 계정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어떻게 된다? 잔액이 영원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임시계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익계산서 항목들은.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항목들은 영구계정이라고 해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들어 있었는데 다른 어떤 모종의 거래가 없었다고 가정을 할 때 지금 12월 31일 날 10억이라고 찍혀 있는 그 통장이 1월 1일이 되었다고 금액이 달라지면 돼요,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다른 거래가 없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 건물이 있어요. 50억짜리예요. 그런데 이 50억짜리 건물이 바로 1월 1일 날 없어지거나 바뀔 일이 있나요? 어떤 거래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쵸? 그 사무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통장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해로.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이 항목들은 우리가 따로 영원으로 바뀌거나 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계정이다라고 해서 영구계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구계정은 영구계정대로 그대로 다음 해로 이월시켜주고, 임시계정은 손익을 계산하고 1월 1일 날에는, 다음 해 1월 1일에는 0으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계정의 마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계정 마감까지 다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계산이 된다? 전체적으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거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니, 자, 기업의 재산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경제적 사건을 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거래라는 말 많이 쓰죠. 어떨 때 많이 씁니까? 너와 내가 거래를 했다. 저분들은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거래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는 뭐냐 하면 회사의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받고 펜을 하나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펜이 상대방에게 넘어갔죠.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뭐가 생깁니까? 반대급부로 현금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쵸? 그러면 나의 펜이 저리로 가고, 그리고 나에게 10,000원이라는 현금이 생겼어요. 그러면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 미치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냥 거래를 했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제가 10,000원이라는 금액을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거래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화폐 가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측정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거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거래라는 것은 회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재산 상태에 물건이나 돈의 유출입으로 변화를 주는 사건을 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 두 개보다 재산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금액으로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얘네가 거래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1번은 뭐냐 하면, 자, 외국에 기계를 사기 위해 뭘 했습니까? 주문을 했죠. 동그라미 2번, 건물의 매각을 위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한 거예요. 자, 얘네들은 우리가 거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자, 이걸 먼저 생각을 하세요. 항상 재산 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거래의 조건이에요. 그게 재산 상태의 변동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뭐다? 얘네는 주문한 거죠. 계약서에 사인한 거죠. 지금 당장 자산 부채 변동이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회계상의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케이스 2에 자, 외국에 기계를 사기 위해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뭘 했다? 계약금을 지급을 했죠. 동그라미 2번 볼게요. 건물의 매각을 위해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받는 경우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기계를 살게 대신 성금을 얼마를 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을 했어요. 내 재산 상태에 변화가 있었나요? 있었죠. 나의 현금이 나간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건물의 매각을 위해 계약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던 건물을 팔아요. 그런데 미리 계약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한테 뭐가 생겨요? 현금이 조금 생기고 그리고 동시에 그 현금에다가 잔금을 다 받게 되면은 나는 뭐와 교환을 해줘야 돼요? 우리 건물과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무도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았다. 현금이 생겼죠. 우리 재산 상태에 변화를 가져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3번. 자, 건물이 불에 탔어요. 어떻게 되죠? 건물의 가치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 가끔씩 이런 재난과 관련된 뉴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불이 났는데, 산불이 났는데, 아니면 어느 건물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소방서에서 추산을 해보니까 얼마만큼, 예를 들어 1억, 2억, 3억만큼 재산 피해를 입혔다, 재산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표현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건 뭐냐 하면 금액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가 있었는가를 측정한 거예요. 건물이 불에 탔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건물이 불에 탔다.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산이 훼손되었다. 라고 하면 회계상 거래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4 볼게요. 자, 12월 급여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자, 요거가 이제 여러분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매달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12월 급여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회사 직원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급여일은 언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15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언제 받나요? 12월 15일 날 받아요? 아니에요. 언제 받냐 하면은 다음 달 15일에 1월 15일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은요. 어, 이날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종업원들은 이미 일을 해준 거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뭐만 못 받은 거예요? 현금으로 급여만 못 받은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줬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대가는 아직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회사에게는 뭐가 발생한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그러면 회사의 어떤 재산상의 상태가 변화되었느냐? 의무는 여러분 뭐라고 했죠? 부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다? 지금 부채 부분이 증가하게 된 거죠. 이 종업원들이 일해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일해준 게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미지급 급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급여다
라고 해서 부채 항목으로 여러분들이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종업원들이 근로를 했고 그 다음에 회사는 의무가 있다. 부채가 발생했다. 그래서 얘는 금액으로 측정도 가능하다. 회계상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4번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까다로우실 거예요. 그러면 리와인드 해서 잘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상 이제 거래 정의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회사는 영업하기 위해서 수많은 활동을 하는데, 자, 그때 이게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했죠. 자, 거래라고 보는 기준. 첫 번째 뭐다? 재산 상태에, 자,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할게요. 자, 재산 상태에 변동을 가지고 왔느냐. 자, 요거랑 and 무슨 조건 만족해야 된다 했죠? 금액으로 금액 측정이 가능한가? 그래서 재산상의 변동을 가져오고 금액 측정이 가능하면 뭘로 본다? 거래로 본다. 그래서 요 기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복식푸기 시스템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원인과 결과가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 원인 결과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원인과 결과라는 거 둘 다 동시에 입력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거래에는 재산 변화에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자산, 부채, 자본, 손익의 증감 가운데 어느 계정 하나만 발생하거나 증감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반대로 다른 종류의 자산이 감소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부채가 증가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 이상의 계정 과목에 항상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래팔 요소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해 둘 것은 뭐냐 하면은요. 자, 항상 왼쪽이 뭔가가 증가하잖아요. 예를 들어 왼쪽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오른쪽도 항상 변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항목이 증가하게 되면 다른 항목이 감소할 수도 있고 다른 항목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습을 통해서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점선으로 그어진 부분들이 있죠? 얘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 항상 증가라든지 발생이라는 표현들 있죠? 얘는 원래 원래 이 항목들이 있어야 할 장소를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산 부채 자본의 위치, 수익 비용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오른쪽, 즉 대변이 증가한다라는 게 되고요.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변이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되죠. 반대 방향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원래 자산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차변이죠. 그런데 자산이 감소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대변을 대변에다가 그 자산의 감소를 기록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이 중에서 이만큼은 어, 실제 이 왼쪽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자산이 있어야 하는 자리, 부채가 있어야 하는 자리, 자본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손익계산서 이야기죠.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자, 수익은 위치 어디다? 대변이었죠. 비용은 위치가 어디다? 차변이었죠. 왜? 왜? 수익의 증가는 뭘 가져오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쵸? 수익의 증가는 이익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익의 증가는 자본의 증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는 같은 방향에다가 회계 처리해 준다고 했죠. 수익 발생이에요. 우리가 매출 일으켰어요. 어디에요? 대변이에요. 자, 우리가 그 회사에서 회사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를 하기 위해 주유비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 기록해줘요? 차변에다가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예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건물을 취득하고 자, 건물의 성격은 뭔가요? 자산이죠. 자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했죠. 그 다음에 이 대가로 뭘 지급을 했어요? 현금이라는 자산 부채 자본 중에 뭐죠? 자산을 지급을 했어요. 얘는 감소했네요. 얼마? 5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취득했다. 건물이라는 자산 생겼다. 자산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차변에 있어야 되죠. 증가했죠. 차변에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 50만 원 왼쪽 차변이 증가하게 돼요.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있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했죠. 자산이 원래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다? 차변이다. 근데 반대로 감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기록해야 돼? 오른쪽에 있는 대변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3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돼요? 증가했죠. 그런데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외상이라는 말은 뭐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인 거죠. 그러면 이 외상이라는 거는 뭐다? 부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채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갚아야 될 돈이 많아졌으니까. 이거를 회계 세계로 가지고 와 볼게요. 어떻게 된다?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했다. 위치 어디? 차변이죠. 그럼 차변에 상품 3만 원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품을 내가 사왔는데 이거 현금 주고 사왔어요. 아니면 내가 나중에 줄게 라고 외상을 하고 왔어요. 외상하고 왔죠. 그러면 나에게 뭐가 생긴다? 부채가 생기게 되죠. 부채의 위치 어디다? 차변 대변 중에 대변. 그렇죠. 부채 증가했으니까 3만 원. 자, 매입 채무라는 계정으로 부채가 증가한다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10만 원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했다. 여러분, 이 출자라는 말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주주가 회사 주인 누구라 했죠? 주주라고 했죠. 회사에다가 어, 자금을 넣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자, 회사는 주주로부터 자금, 즉 현금을 받아요. 그 대가로 회사는 주주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은요. 주식을 줘요. 주식을 줘요. 그러면 회사의 주식을 주주가 가짐으로써 뭐가 된다? 주주가 이 회사에 대한 주인이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현금 10,000원을 출자했다라는 말은 누가 출자를 했느냐? 주주가 회사에게 자금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생긴 거예요? 현금 10만 원이 생기게 된 거죠. 그쵸?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주주가 출자를 했습니다. 주주가 출자를 했다.
자금을 넣었다? 그러면 회사는 주주에게 뭘 줘요? 주식이라는 걸 발행해서 주죠. 그쵸? 주식이라는 걸 발행해서 주는데 이때 얘기는 뭐냐 하면은 회사의 자본이 그만큼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했다. 그렇게 되면 자산 증가, 현금 들어왔으니까 10만 원 증가하고, 그리고 자본 증가 10만 원만큼 어떻게 된다?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볼게요. 자, 네 번째 보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임대료 2만 원을 어떻게 했다? 임대료 2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임대료, 임차료 얘기했습니다. 임대료는 누구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반대로 임차료는 뭐다? 임차료는 비용인데 얘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임차료라고 이야기를 한다. 임대료는 누구다? 어, 얘는 집주인의 입장이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도 잘 정리를 해두세요. 그러면 주인은 뭘 받았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현금 받았으니까. 그리고 얘는 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건물 빌려주고 벌어들인 거죠. 그러면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수익이 증가했다, 발생했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금 2만 원 생겼어요.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수익 왜 대변이다? 자, 얘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증가시키고 뭐 한다? 자본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얘는 대변의 회계 처리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빌린 4만 원을 갚았습니다. 자, 내가 예전에 4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걸 갚은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뭐가 감소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죠. 4만 원만큼. 대신에 나에게 뭐도 같이 없어집니까? 갚아야 할 빚 4만 원이 없어지는 거죠. 부채 4만 원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산이라는 거는 원래 위치가 어디다? 차변이죠. 차변인데 얘가 감소했어요. 어디에다 기록을 해줘야 돼요? 대변에다 기록을 해줘야 되죠. 왜? 차변에 있어야 할 i가 감소를 하였기 때문에 반대 위치에다가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채는 원래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대변이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 4만 원을 갚음으로써 그 부채가 없어집니다. 부채가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원래 오른쪽 대변에 있어야 할 i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차변에다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부채 감소 4만 원 이렇게 차변에 기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4만 원 어디에? 대변에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업원 급여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종업원 급여 5만 원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왜 지급을 하는 것이다? 종업원들이 우리한테 열심히 일해준 거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냐면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회사가 이번 해에 벌어들인 수익이 있고, 그리고 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종업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 종업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이 비용만큼 5만 원만큼 지출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 벌어들인 거랑 그 다음에 이번에 지출한 비용은 항상 뭐 해야 된다? 최대한 수익 비용 대응이 되도록 서로 타이밍이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야 진정한 뭐가 계산이 된다? 이익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 지급했어요. 5만원 지급했어요. 자산 감소했죠. 그래서 대변에 기록해주고, 그리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예요. 비용 처리한 거 이거는 어디 기록해준다? 차변에 기록을 해준다. 왜? 비용이라는 거는 뭘 감소시켜?
이익이라는 걸 감소시키죠. 이익이라는 거 감소시키고 이익의 감소는 뭐의 감소와 같은 거다? 자본의 감소와 같은 거라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과는 반대쪽인 차변에다 회계 처리를 해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 볼게요. 이자, 글자 잘 안 보이죠? 이자 9,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어요. 자, 이자 9,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남의 돈을 남한테 줘야 할 이자를 약간 떼어먹은 느낌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비용이라는 건 발생을 했어요. 내가 빌려온 돈에 대한 대가인 거예요. 빌려온 돈에 대한 대가이죠. 그러면 9,000원은 비용으로 일단 처리를 해줍니다. 내가 현금 지출과는 무관하게 올해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내가 빌려온 돈이 있어요. 이 돈에 대한 대가 역시 뭐다? 이 수익 창출에 대해서 기여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뭐다?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여긴 됐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어요? 지급하지 않았죠. 현금으로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줘야 할 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미지급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미지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미지급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성격이 뭐다? 부채다. 왜냐하면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부채 증가했어요. 어디? 대변 증가하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비용 발생했어요. 어디 기록한다? 차변에 기록한다. 라고 여러분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와 관련해서 하나 체크를 할게. 모든 거래는 거래 결합 요소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을 기입을 하고요. 아무리 많은 거래를 기입하더라도 전체의 차변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같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만약에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다른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의심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내가 틀렸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기 때문에 뭐다? 언제든지 나의 오류를 검증할 수 있다라는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회계 시스템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차 평균의 원리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같아. 그리고 이게 다른 회계 처리는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차평균 원리와 관련해서 이거 하나 확인해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인데요. 여러분들 자산이라는 건 항상 뭐다?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자산에 대한 총계가 있어요. 자, 이 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은 뭐랑 뭐와 같아 했죠? 부채 총계 더하기 자본 총계와 같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채 총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총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본과 부채 총계, 부채 더하기 자본이 얼마다라는 게 적혀 있죠. 자, 그럼 이 금액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352, 564, 497인데 자산 총계 얼마였나 한번 봅시다. 352, 564, 497 지금 똑같죠, 이 둘이 숫자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차평균의 원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
이렇게 재무상태표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일단 기본적인 거래라는 게 무엇인가? 거래라는 것은 뭐다? 어, 어떤 경제적인 사건인데 얘가 재산 상태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그 금액을 어떻게 금액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회계상의 거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복식부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는 거. 왜 그러냐 하면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어, 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검증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거래 요소들 이야기를 할 때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까지 요 위치들 잘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치 잘 기억해 두시면은 다음번에 회계 처리를 본격적으로 할 때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